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얼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AGM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명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학자금 관련해서 시리즈로 방송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학기가 또 새로운 학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기초를 한번 싹 다져보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거기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과거와 달리 지금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거쳐왔기 때문에 그 팬데믹 기간과 그다음에 학자금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기초를 한번 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학자금 재정보조 준비와 사전 설계와 준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학자금 재정보조 일단 그게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부터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간단합니다. 네. 네. 예, 그 미국의 그 총 학비가 네. 아무리 팬데믹이라 그래도 네.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금년도도. 그래서 사립대의 경우에는 거의 뭐 8만 불 미만인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연간 총비용이. 사립대학. 예. 그러면 뭐 한 가정에서 5만 달러, 6만 달러 벌면서 생활을 해 나가는데 네. 정말 어쩌란 말이냐. 네. 예. 근데 참 재밌는 현상들을 보면 그런 사립대를 들어가지 못해서 안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럼 가정에서 감당을 할 수 있도록 그만한 재정 보조가 지원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배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다고 배가 떨어집니까? 네. 예. 네. 까마귀는 날면 떨어지지만 뉴턴의 사과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조라는 게 이제 가정의 재정 형편에 맞게 네. 우리가 사전에 잘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설계를 할 수 있다면 네. 가정에서 감당할 만큼만 감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대학 그리고 뭐 여러 재정 소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대학을 자녀가 한 명이 가든지 두 명을 가든지 그 사전 설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재정 보조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financial aid.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학자금, 그러면 학비는 무조건 다 집에서 내줘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정분담금이라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고요.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학자금 재정보조는 어떤 식으로 지불이 되나요? 보통 그 공식이 있나요? 네,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의 financial need,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이 있죠. 네. 총 비용이 우리가 등록금, 제일 큰 부분이겠습니다. 네. 등록금 그리고 기숙사비, 또 책값, 또 각종 뭐 용돈이라든가 각종 피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UGA 같은 경우에 보면 피만 해도 한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등록금의 한 7분의 1 정도를 막 차지할 정도로 7분의 1이나 예, 그 정도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내 그러니까 거주민에 대해서는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많이 감당을 해야 되는 사태도 있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등록금에 슬쩍 얹어서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원치 않으면 체크를 해라 이게. 그렇게 약삽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대학을. 예, 그런 대학들이 좀 사립대도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용돈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용돈도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네. 이제 용돈이 없으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하물며 그 큰 대학 같은 데는 학교 내에 버스가 다니니까. 그렇죠. 예, 트랜스포테이션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는 거고요. 네. 하여튼 자제분들이 그 면학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에서 이 가정의 수익화 자산, 그러니까 말은 가정의 수익화 자산이지만, individually 그 개인적인 가정에서 분담을 해야 될 그 가정 분담금, 우리가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이제 학생과 부모의 각각 수익과 자산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이만큼 감당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이제 가정 분담금이에요. 네. 그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총 비용을 토론 니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네. 이제 가정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remaining need 또는 financial nee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되겠죠. 네. 그 대상 금액에 대해서 이 대학이 몇 %를 평균 지원해주고 있냐. 그 평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평균이라는 말은 어디에 그 기준이 되어 있냐면 형평성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왜 평균치보다 못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평균치라는 거는 더 잘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대학에서 꼭 등록을 해주는 선호하는 학생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이제 하반부에 가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는데. 네. 그런 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이게 몇 %를 평균 지불하고 있다 하는 그런 데이터만 있다면, 네. 처음부터 대학 진학 준비를 할 때, 네. 그렇게 잘 주는 대학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 준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그런 준비가 없이 입학원서를 내고, 네. 그래서 나중에 보자. 이따 붙고 난 다음에 보자. 예. 근데 물론 붙으면 다행이지만, 네. 대부분이 떨어지죠. 네. 예. 네. 그렇게 밀레니얼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5에서 30%가량 이상 들었는데. 예. 그런데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보조를 거의 지원을 잘 안 해주는 대학이라면, 예. 우리가 이제 동양사상 철학에서 말하는 뭐 울미의 겨자 먹기가 아니죠. 네. 이거는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녀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일단 부모님들이 자기 생업도 바쁜 상황에서 어느 학교가 그런 재정 보조를 잘해주는지 이런 거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생계가 우선이냐, 예, 설계가 우선이냐,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민을 왜 왔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네. 예.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뱅크 부사장 있을 때도 얘기해 보면 동일한 말입니다. We live through the kids. 자녀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 모습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전 설계를 미리 깨워서 잘 한다면 가정 상황에 상관없이 충분한 재정 보조를 받아서 하물며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데 뭐 바빴다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그 나태함을 커버하고자 하는 그 리즌은 자녀한테는 정말 커다란 그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있는데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거냐? 이게 부모가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보조가 지불되는 거는 거기 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이 학교가 몇 %를 주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무상보조금, 안 갚아도 되는 무상보조금이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그랜트. 예, 그랜트는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장학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렇죠. 장학금은 우리가 스칼라십이라고 그러는데 네. 스칼라십은 꼭 성적이 좋아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적 장학금보다 재정 보조용 장학금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need basis 스칼라십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괜히 뭐 등록 고지서에 뭐 스칼라십이 얼마 나왔는데 그래갖고 막 어깨 힘줄 필요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네. 뭐 보는데 뭐 자녀가 뭐 GPA가 2.4인데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학교에서 스칼라십 나왔다 그러면 그 스칼라십 학교에 들어서 찾아보면 this is a need basis 스칼라십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그게 또 나오는군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재정 보조용 스칼라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니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장학금을 공부를 잘해서 받았는지 아니면은 필요해서 어려워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고 하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떡을 먹나 빈대떡을 먹나 배부른 건 마찬가지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했다면 네. 참 어리석은 일이 그렇죠. 아니죠. 네. 속상할 일이죠, 사실. 나가서 100불 버는 건 중요하고 뭐 재정 보조에서 4,000불, 5,000불 잃어버리는 거는 뭐 다 하늘의 뜻이거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모르고는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학교에서 가정 형편에서 분담할 수 있는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상 보조를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학교가 더 많은 재정 보조를 해주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학교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알아야 하니까 아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건 당연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보통 학자금 재정 보조 언제쯤 이거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신청을 하는 거는 이제 10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내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금년에 10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방 클리닉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죠. 예방 클리닉. 네. 예,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의 수익과 자산이나 이런 거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재정 보조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떤 부분이 암적인 존재인가. 네. 예, 그리고 근데 그걸 이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방식의 진행이 돼야지 그런 피해를 가장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가. 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의 계산 공식이라든가 아까 말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가정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Federal Methodology, Institutional Consensus Methodology 이렇게 있는데 네. 문제는 대학마다 어떤 공식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부모님들이 쉽게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 참 암울한 현실이에요. 그 대학이 공개를 안 하나요? 예, 안 합니다. 그런 내용은요. 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공식의 차이점은 안의 수익과 자산을 어떻게 적용을 계산해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립대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프라이머리 홈의 액권리, 순자산 부분이죠. 네네. 그것이 부모 자산으로 계산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재정 보조를 많이 해주죠. 막 재정 보조형 그랜트가 몇만 달러에 이르는데, 네. 그 간단하게 뭐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에서 넘어오는 그 106가지 문항에 갖고는 이렇게 많은 돈을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이제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CSS 프로파일,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을 이제 제출을 요구하는데 360문항이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한번 제출하면 정정도 안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묻는 질문이 많다는 거는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과 자산 내역이 더 많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예. 네.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이제 탈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수입을 적게 보인다고 내가 뭐 401k, 뭐 IRA, SEP IRA, Simple IRA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컨트리뷰션 하는 게 세금 보고서에 보이는데 그거는 선택 사항이거든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넣고서 나는 힘드니까 재정 보조다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 얌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본인은 세금도 공제 혜택 받고 네네.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그걸 못하는 고인컴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받는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아주 헤비리 페널티가 돼서 그거를 컨트리뷰션 묻습니다. 얼마 넣느냐. 네. 그리고 그게 언일이 있는지 또 브로커리지의 IR인지 뭐 이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산으로 인컴으로 계산하는데 언택스드 인컴으로 계산해서 재정 보조 계산에 있어서 오히려 그걸 안 할 때보다도 한 뭐 135% 정도가 더 높다던가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분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냐. 왜 내가 앞으로 은퇴할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봉이냐. 그렇죠.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신 거고요. 학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철저한 자아 판단 기준에 예를 들어서 망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착각은 자유. 착각은 자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뭐 1년에 5만 불 밖에 안 버는데 막 그냥 몰개지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인컴 익스펜스 베리피케이션이 들어갔을 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요. 그거 어떻게 수상한 거죠. 예. 한국 같으면 우리가요 뭐 한 달에 지출은 뭐 6,000불이 나가는데 수입은 지금 4,5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쓰는 건 자유라는 거죠. 네. 아니 뭐 1년 5만 불 버는 사람이 3만 달러짜리 뭐 롤렉스 금딱지 하나씩 모으면서 우리는 라면 먹고 사니까 힘들다. 네. 그거 누가 예를 들어서 네. 동정 점수를 주겠어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보조의 그 계산을 하는 데서 이게 왜 엄격하고 설계가 필요하냐면 연방 정부의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정부 보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형평성의 기준도 해야 되지만 네. 또 이 사기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국민들 세금으로 걷어서 이게 나오는. 예, 그래서 그 펄파라는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펄파요? 예, 펄파가 이제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라고. 예,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일부러 재정 보조를 잘 받을 그런 그 마음으로. 네. 예, 좋은 마음이죠. 잘 받으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짓 정보를 제출한다거나. 예, 그런 의도가 다분히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게 사문서 위조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그거는 이제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연방 기금 받는데 사기치다 걸리면 연방죄. 그 PPP 같은 거. PPP. 예, 그래서 피 흘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PPP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나. 예. 한국말이 네. 재밌습니다. 그래. 예. 정말,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건지 한국에 살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또 기억에 오래 남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재정보조의 신청이라는 건 이제 10월 1일을 기준하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적용되는 수입의 기준은 네.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가 내년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금 신청하는 애들이. 네. 예, 그 재학생도 내년 거를 신청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에 수입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이라는 거는 재정부조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가 제출돼서 프로세스된 날짜를 기준으로 자산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사전 설계를 할 때 뭐 갑자기 무슨 CD나 뭐 인베스트먼트 에셋이 있었다가 네. 뭐 그 신청할 당시에는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게 2년 전에 세금 보고를 하니까 반드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팔면 그렇죠. 캐피탈 게인이 생길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에 그 사회주의적인 그 이 무드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세금을 올려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세가 올라가죠. 완전히 뭐 이제 39.6%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더블로. 네. 그 39.6이라는 숫자 이게 원래 빌 클린턴 때서부터 나온 숫자예요. 그래요?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항상 민주당이 이제 메디케어링 이런데 많이 소셜라이즈 시키려고 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가운데 그때 마지널 텍스가 우리가 36%였는데 빌 클린턴이 이제 그 되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998년에 우리가 이제 라스 IRA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IRA를 옮기면서 세금 먼저 내라. 네. 뭐 그러는 중에 이제 그래서 이 보면 그 미국 대통령보다 많이 벌면 네. 세금 더 내라. 그래서 36에서 3.6% 올리면서 그걸 클린턴 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39.6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바이든도 대통령 월급보다 더 받으면 39.6% 얘기가 나오고. 꼭 그 버릇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네. 예. 그래서 이 재정 보조라든가 이 재정 상황은 정치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전 공식에서 가정 분담금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집값 같은 것도 적을 때 몇 년도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냐, 빚은 얼마고, 네. 또 얼마 지출이 되느냐 하는 익스펜스나 모든 걸 다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집값 계산도 우리가 페마켓 밸류를 볼지, 텍스 어세스먼트 밸류 볼지, 페더럴 하우징 인덱스 밸류를 볼지에 따라서 주머니 돈이 수천 달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정 분담이 올라간 만큼 또 못 받죠. 그래서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정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100%를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죠.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정 분담금도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이죠. 예. 그럼 부모님들한테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인 넷들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펠그랜트 연방적인 정부의 펠그랜트 네. 이게 얼마나 웃긴 소리 나는. 네. 펠그랜트 참
펠그랜트 지불 받는 액수는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6,495불이 맥시멈이에요. 네. 예, 6,495불이요? 예. 예. 근데 그거 지금 다 일괄적으로 1,400불씩 올려주겠다고. 아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앞부분만 듣고 뒷부분을 몰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앞부분, 뒷부분은 알아도 네. 이게 뜬구름이라는 걸 또 모르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네. 펠그랜트를 받는 거는 그 수혜 자격이 일단은 뭐 영주권자 이상 돼야 되겠죠. 자녀의. 그렇죠. 예, 부모의 신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GPA는 2.0이 넘어야겠죠. 네네. 예, 그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 네. 못 받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그럼 낙제죠. 2.0이 안 되면. 아주 작정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다 DDDD F 뭐 이렇게 나가야 되죠. 네. 예, 그런데 예. 펠그랜트 총 금액에서 가정 분담금을 뺀 차익만 받는 거예요. 예. 가정 분담. 예, 무조건 펠그랜트를 다 받는 게 예, 그걸 아니고요? 다 그냥 누구나 주는 게 아니고, 아.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 부분만 준다는 겁니다. 아, 네.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당 조건이 되는데 왜 1월 달에 파일 제출한 학생, 인컴 수익과 자산이 똑같아, 가정이. 네. 그리고 또 3월 달, 4월 달에 가면 갈수록 왜 가정 분담금이 더 높게 계산이 될까요? 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장난쳤으니까. 아. 그게 몰라요, 많은 대중들이.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면 수익과 자산이 같은데도, 아니, 연방의 기금이 줄어들어서 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 연방 공식에서 돌아가는 파일링해서 가정 분담금이 계산이 되는 공식란에 그 엑스큐션 파일을 다시 팩터만 바꿔갖고 컴파일링을 다시 해서 걸어만 놓으면 되는데 5분 안에 끝나는 일인데. 그러면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 저희가 신청하는, 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서 가정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데. 제가 이제 그렇군요. 오늘 이제 진실을 말한다. 네. 예.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뭡니까? 못 참겠다. 네. 예, 그래서 1,800불을 뭐 올려준다고요? Good luck. 그거는 일반적인 중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형편이 있는 데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중산층이 우리가 오바마 케어가 나오면서 2년 안에 3분의 1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아,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3분의 2? 예. 예. 줄어든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메디컬 그 의료 보험비를 한 가정이 보통 한 650불, 700불 내던 거를 네. 갑자기 그게 1,400불로 올라가고, 덴탈 같은 게 3개월에 400불, 500불 내기 시작하니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다가 팬데믹 딱 두드려 맞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트럼프의 말들이 사실 다 맞았어요. 예. 장벽 쌓는 게 왜 그럽니까? 와서 그냥 무료 혜택, 의료 혜택 그냥 아이만 낳으면 막 그냥 병원비도 공짜지. 보통 만약에 보험 없이 한번 아이 낳으면 2만 달러는 좋긴 해야 됩니다, 병원에. 네. 근데 그 사람들 1불 내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다 응급실로 들어가면 다 그냥 무료로 처리가 다 그렇죠. 됐잖아요. 아이가 2살 될 때까지 물론 아이는 나라의 자산이지만 아이는 무조건 미국에서 나오면 무조건 미국 시민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하여튼 교육의 천국이니까 미국이. 그리고 저희도 혜택 많이 받았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그래서 재정보조의 신청의 데드라인은 되게 중요해요. 예, 그거는 이제 연방정부 데드라인과 주정부 데드라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자체에 우선 마감일자가 있는데, 우선 마감일자도 조기 전형 얼리를 신청하는 학생과 레귤러가 다릅니다. 가장 빠른 게 얼리죠. 예, 대개 이제 10월 1일 날 시작이 되면 10월 말일 아니면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그 마감일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마감일은 그 이후입니다. 그 주정 마감일은 어느 주에 학교가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펩사 신청서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마감일을 중요하냐면 마감일을 내가 놓쳤을 경우에 재정보조를 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사정 원서, 그러니까 합격 통지서를 정원보다 많이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재정부조 안 주면 등록 못 하잖아요. 네네. 야, 근데 마감일을 놓쳤다? 그러면 뭐 자기네들 마음에 들면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얘는 좀 등록 안 해줬으면 그러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감일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마감일에 닥쳐서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애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럼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세금 보고 단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네.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요즘에 그 연방정부가 이런 가정 분담금을 올리는 일에 있어서 그 전년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세금 보고가 적용되는 그 해에 만약에 이제 IRA라든가 이런 걸 이제 트랜스퍼 다른 데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1099R이 발행됩니다. 네. R은 이제 retirement 예. 약자죠. 예. 1099R이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트랜스퍼가 됐기 때문에 기관에서 기관으로 갔으니까 세금은 내지는 않아요. 네. 예, 내가 withdrawal 한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런데 그거를 IRA에서 이제 다이렉트 트랜스퍼 방식으로 요즘에 국세청에서 불러와. 아주 심플해졌어요. 여러분들 단추만 누르면 학생들도 할 수 있고 금방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이 뭐 10분이면 15분이면 끝나요. 하죠? 거기에 함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인공지능. 그거를 매뉴얼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게 인컴으로 간주가 안 되죠. 네. 예, 만약 10만 불이 넘어갔어요. 근데 기관에서 기관으로 똑같은 IRA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있는 게 문제예요. 네. 그게 어뉴이티 안에 있는 IRA라든가 이런 데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도 1099 발행이 되지만 그 상황에 매뉴얼리 인풋을 안 해주면 가정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8,000불 나왔던 분이 갑자기 32,000이 나온다든가 이런 황당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저희 멤버들은 뭐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 거의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건 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네.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네. 제가 너무 많이 드리면 네. 이제 지금 지난 1분 동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절반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뚜껑이 열렸다는 말이 단어들도 다 지금 생소한 단어들이 자꾸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존 학생들. 네. 기존 학생들이 재정보조 내역서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재작년 인컴으로 제출이 돼서 판단이 된 건데 네.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은 덜 됐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학의 스페셜 서컴스턴스로 그런 경우에 이제 어필을 진행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위의 전문가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 네. 저는 사기라고 봐요. 뭐냐면 재정보조라는 게 신청과 진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뒷마무리가 없으면 그럼 재정보조를 평가를 해봐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주는 평균보다 내 상황에서 3,000불 이상이 차이가 난다든가 네. 본인이 재정보조를 8만 달러 들어갔는데 만약에 네. 6만 8천을 받았어요. 네. 그럼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고맙죠. 일단 감사해야죠. 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상황에서 네. 원래 본인이 7만 3천을 받아야 되는데 네. 6만 8천을 받았어. 그럼 화가 나죠. 그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일단 6만 8천을 받은 거 감사하고 7만 3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화가 나죠. 야, 역시 믿는 분은 달라. 네, 오케이. 그런데 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내가 어필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런 데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없다면 네. 결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를 해준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래도 사전 설계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세일즈 과정을 두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고객 중에 회계사 고객만 해도 한 7, 8분 돼요. 네. 근데 그분들이 뭐 몰라서, 제출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는 것과
결과를 얻는 실천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그 학교의 평균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네. 예, 그러니까 뭐 앞에서만 번쩍하지 뒤에서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죠?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피해를 보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네. 그런 데서 이제 피해를 입은 보면서 참 저분들 천국 갈 수 있나? 참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책임 있는 언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해결 방안이라는 게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사전에 터지는 분도 있고 안도가 다 되는데 옆구리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스페셜 서컴스턴스는 어떤 경우를 얘기할까요? 네. 지금 팬데믹 같은 경우는 당장 해고되시는 분들. 맞아요. 네, 야, 역시 대본에 있는데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뭐냐면 수익과 자산이 예기치 않게 줄었느냐. 아, 그렇죠. 그죠? 수입이 주는 거는 그런 인컴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네.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암이 걸렸다든가 너무 메디컬 비용이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갑자기 뜻하지 않게 뭐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정이 망가지는 길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빠가 좋은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네. 어떻게 일단 만약 뭐 감옥에 갔다 그러면 네. 그거 정말 황당한 현실이고. 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 애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 가야 그것도 되는데. 스페셜 서컴스턴스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생각지 못했던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예. 근데 내 직장은 안 잃었는데, 네. 예. 40시간 일하던 거를, 네. 15시간만 일해.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워킹 아워가 우리가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부모가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에 대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별거를 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정 폭력이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그렇다고 그래서 네. 뭐 리차드 명이 뭐 세퍼레이션이나 디볼스 하면 네. 재정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페셜 서컴스턴스가 된다. 그래 갖고 하면 제가 2단 되고 3단 돼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커스터디언이고 네. 커스터디언 페어런이고 데리고 있지 않은 건 넌 커스터디언 페어런이죠. 네. 여기 있는 수익과 자산 다 요구해요. 차일드 서포트가 얼마고 엘리머니가 얼마고 그래서 훨씬 가정 부담이 더 올라갑니다. 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혼이나 별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99% 불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이나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애 대학 졸업한 다음에 행복하게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갑자기 뭐 가족 구성원 중에 네. 갑자기 뭐 불구가 됐다든가 뭐 이런 생길 상황이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든가 네. 그것도 또 간호하느라고 또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갑자기 가족이 누가 사망을 했다든가 예, 그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원래는 가족 수가 줄어들면 가족 분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는 스페셜 우리가 서컴스턴스로 예를 들어서 그 리즈너블 커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렌탈 프로퍼티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 테넌트들이 뭐 배째라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다 나가버리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서 뭐 코트에서 셀머를 한다든가 예, 뭐 예를 들어서 렌탈 프로퍼티에 이제 그런 상황이 변동이 많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엘리머니 같은 거 이제 그걸 받아왔는데 차일드 서포트를 받아왔는데 배우자가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갖고 끊겨버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디볼스 다큐먼 이런 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제가 괜히 말씀 알려드리면 또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하여튼 그거 증명할 방법이 있긴 있군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퍼블릭 미디어에서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재정 보조에서 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가정 분담금. 네. 예, 예. 가정 분담금을 할 때마다 참 뿌듯해요. 네. 제가 17년 전에 붙인 말인데 이제는 야 미국 전역이다. 가정 분담금이란 단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 외에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사실은요. 정확한 표현이죠. 네, 정확한 표현이죠. 가정 예. 이 기본적으로 그 가정 분담금의 이제 우리가 설계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는 나머지 가정 분담 뺀 차익에 대해서 재정 보조를 받는데 그 중에 재정 보조에서 부모가 부담을 해주는 것도 financial aid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그리고 가족이나 가디안 네. 이 서포트 해주는 것도 다 financial aid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왜냐하면 뱅크럽시를 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우리가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이 모자라는 부분에서 총 비용 그 차이만 줍니다.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빌려서 사업자금 쓸 수 없어요. 그런 분들 가끔 질문 오는데요. 네. 그거 절대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떤 담보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크레딧만 갖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크레딧이 안 좋아서 디클라인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예. 그러면 어쩌라고? 아니 아이가 어쩌라고. 코넬을 합격했는데 네. 내가 7,000불만 내면 워낙 많이 받아갖고 네. 그러면 되는데 7,000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크레딧이 안 좋아서. 네. 정말 그래갖고요. 네. 방법이 없어서 한 학기를 아이가 세븐일레븐에서 가서 일하고 등록을 포기한 사태도 한번 봤습니다. 예, 참 불쌍한 경우죠. 그렇네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이제 코사인을 해줘야 돼요.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 그걸 네. 인돌스 플러스라 그러는데 네. 요즘에 누가 보증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해주죠, 사실. 일반 보증과는 달리 이런 플러스 론은 이 뱅크럽시에서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못 먹어도 뭐예요, 완전. 네, 무조건 갚아야 돼요. 무조건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에 이런 어떤 특별 사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뱅크럽시가 5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전이었다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크레딧 회복이 못 됐는데 네. 뭐 선처를 해달라든가 이런 다큐멘트들을 해서 하게 되면 스페셜 익셉션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어요. 아마 이런 내용 처음 지금 접하실 겁니다. 네, 그렇네요. 오늘 좀 새로운 얘기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원래는 양파는 까야 맛있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안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질적인 내용들 그리고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사정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개인 사정에 맞춰진 내용들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걸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 12시간 얘기해도 네. 얘기할 거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비무환.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예, 역시 저는 참 그 한민족의 자긍심이 좀 특출납니다. 네. 항상 보면 그 대응 체제. 네. 예. 그렇죠. 아무리 뭐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네. 결국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가. 네. 뭐 정치인들은 개판이었지만 나라는 계속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홍익인간의 정신. 할렐루야. 저는 그 단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네. 야, 홍익인간. 정말 홍익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갖고 났으니까. 네. 야, 만약 이거 대한민국 내에서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이런 그 재정 보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학생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일지라도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사립 대학들 중에서 한 172개 정도 이상의 대학들이 그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무상 보조금, 유상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네. 론이나 이런 거는 소셜 번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학교 자체 내에서 주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랜트 프로그램이 많아서 감당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유수한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시는 분들, 특히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지리적인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미국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되게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대학들이 한 30개 이내예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만 가면
그냥 한국 유학생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진짜 좋은 대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 미국에. 네. 미국에서 재정 부조를 해주는 대학들이 2,900개가 넘습니다. 예, 대학 등록 수 자체는 실제 한 5,600개, 900개 정도 되지만, 네네네. 어느 시카고 같은 데 가면 빌딩 하나에 한 층에 대학이 2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자주 봅니다. 뭐 LA 같은 데 가면 하물며 건물 하나에 교회가 30개. 뭐 예를 들어서 홀리 빌딩이라는 홀리 빌딩.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리면 방마다 있는데 교회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바뀌면 또 딱 또 바뀌죠. 은폐가. 예, 그런데 그만큼 열정을 가지신 믿음, 전 존경스러워요, 진짜. 그분들한테 저도 많이 찾아갔다니까요. 진짜. 네. 예, 너무 감격해서. 예, 그러니까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스페셜 서컴스턴스나 이런 거를 네. 이제 우리가 형평성 그런 기준으로 따지지만 재정 보조를 많이 준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불신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내부적인 공식으로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너무너무 사회주의적인 팬데믹이 그냥. 네네. 예. 사회주의적인 팬데믹. 예, 사회주의적인 팬데믹. 바이러스라서 팬데믹이 아니라 사회주의 자체가 팬데믹이 돼버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그냥 완전히 전염시켜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저소득층을 네. 이제 많이 혜택을 주자는 거죠. 네. 일반 미국에서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 한 60% 정도 되는 이제 중상층의 인구들은 네. 지금 그 혜택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의 많은 undocumented, 네. 국경 넘어서 배낭도 안 메고 넘어오는 네. 그런 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니까 그게 어디서 나가요? 세금에서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세금에서 나가요. 이게 정말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참 특히 대학에서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다들 없다고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굉장히 뭐랄까 재정 보조에 장난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어떤 대학을 얘기를 하면 이제 수가 들어올 테니까 제가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네네. 예, 좀 의심이 가신 분들 열어주시면 대학에 리스트는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 예.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사전 설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설계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첫째, 텍스 플래닝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문제는 텍스 플래닝이라 그래서 무조건 회계사님 말만 들을 수 없어요. 회계사분들은 대부분이 어카운턴트예요. 그 분야는 전문입니다. 텍스 코드에는 전문이지만 네. 이 사전 플래닝의 전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재정 보조의 공식과 많은 경험을 그리고 대학마다의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력이 부족하면 그거는 용두삼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네. 앞에는 용의 모습인데 뒤에는 뱀의 꼴이라.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세이션의 변동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왜냐? 인컴이 높으면 세금 많이 내죠. 그렇죠. 그럼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건 인컴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요 합법적인 단어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죠. 절세의 지혜 저희가 그렇죠. 뭐 절세의 지혜. 하지만 이제 그거를 학자금과 연동을 해서 반드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걸 잘 고려 비교를 안 하면 그냥 세일즈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준다 그러지만 결국은 내가 전문인이니까 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입증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오피니언일 뿐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검증 가능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세금을 줄이는 방법,
하고 거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IRA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근데 그것이 학자금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학자금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가정분담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또 학자금 쪽에 이런 그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의 시선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adverse effect이 날 건가. 예. 그리고 뭐 하물며 CFP, 그러니까 Certified Financial Planner라고 하면서 뭐 저쪽 LA적 가면 야, 529 플랜 괜찮아. 전혀 계산 안 돼. 천만의 말씀. 529 저희 설명 예전에 들어봤더니 아주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29가 아이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세일즈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혹시키는데 결국은 누가 피해자예요? 자녀가 피해자가 그렇죠, 되죠. 예.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면 그 재정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학자금 설계가 개인의 재정 설계랑 같이 맞물려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수익과 자산이 예를 들어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텍스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네.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죠, 미국은. 네. 그럼 연방세가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연방이 만들어지면서 연방세가 나온 거 아닐까요? 연방이 역시 우리 홍 기자님 대단하십니다. 예. 네. 진짜 연방이란 말을 벌써 힌트를 얻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 브리핑에 기가 막힌 분석과 아이디어를 주시는 제가 아주 빅 팬이에요. 근데 연방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네. 근데 연방세는 1913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전비 마련을 위해서. 전에는 그 세금이 없었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네. 폴리틱스를. 그래서 연방세는 1913년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그전에는 연방정부는 어떻게 운영이 됐죠, 그러면? 돈이 없이?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연방세는 없었지만, 자치구역의 세는 있었죠, 이제. 그래서. 그거야 있었겠죠. 하물며, 마피아들도 거두면서 돌아다니는. 이 정부 조직이라는 게 허가받은 마피아랑 마찬가지라서. 예, 사실은 이 1900년도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식민 시대를 거쳐서 예, 1812년 막 이런 때 그 전쟁을 거치면서 제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조직 기구가 된 건 아니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정 시대에서. 그죠? 하물며 고려대학도 1905년에 설립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마지널 텍스의 개념을 알아야 돼. 최대 올릴 수 있는 맥시멈 텍스 레이트. 그게 1913년에 나오면서 갑자기 70%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그런 전쟁을 안 겪어봤죠. 그래서 경제 공학이 온 거 아닌가, 공학. 그래서 막 뉴딜 정책을 할 때는 20% 초반까지도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됐다가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지널 텍스가 90% 이상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1940년대에 그 낸시 레이건이랑 이제 파라마운트 픽처에서 이제 200만 불을 벌었는데 그 탑 밀리언 달러에 대해서는 90만 불 이상의 세금을 냈어요, 연방세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안테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예, 이거 돌아가죠. 그런데다 그때 또 공산주의 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그때도 이제 사건이.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탈당을 하죠.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1963년에 이제 케네디가 암살이 되면서 민주당이 실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더 가다가.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마지널 텍스 레이시 그렇게 높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로널드 레이건이 되면서 50%로 떨어졌죠. 와, 그래도 엄청 높은 건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른 대신에 이제 하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 당시에 인슈런스 같은 게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예, 그때 테무라라는 법을 이제 82년에 만들면서 돈 세탁을 방지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걷다가 100만 불 넣었다가 한 500만 불짜리 들었다가 갑자기 이거를 50만 불 낮춰버리면 안에서는 텍스 프리로 이게 그러니까
디퍼드해서 자라다가 꺼내는 방식에서 텍스 프리로 쓸 수 있으니까 돈 스탁으로 활용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데스 베니핏과 뭐 캐시 밸류 사이에는 코리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코리도 테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뭐 가이드라인 프리미엄 테스트라든가 뭐 캐시 어큐뮬레이션 테스트 이런 걸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더 들어가면 뚜껑이 열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로널드 레이건이 있다가 이제 시니어 부시가 되면서 28%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부시 때 28%. 그렇죠. 네. 그 당시가 이제 고르바초프가 항상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그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는 그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고. 저도 조지 워싱턴 대학원에서 운전하다가 그 고르바초프랑 그 레이건이 농무성 앞에서 악수하는 걸 제가 봤어요. 당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빌 클린턴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그거에 올라간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IRA를 로스 IRA 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불경기 있는 데다가 돈이 너무너무 시중에 많이 깔려버리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생기고 안 되죠. 스태그플레이션 가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막 20몇 번을 그린스펀이 올렸는데도 마켓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닷컴이 터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캐피탈 게인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세금 맞으면 그래서 블랙 먼데이가 있잖아요. 모두 다 주식을 팔면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마켓이 정지가 되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됐죠. 모든 돈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거 터지기 전에 막 30년 고정이자가 막 8.2, 8.3%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은 돈을 많이 찍어냈고 아니면 돈이 넘쳐나는데 시장에 풀려서 그러려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일으켜야죠. 이게 정치적인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쟁 일으키면 다 달러를 사재기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ICS 오래 놔둬야지 위험성이 고조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꼭 보면 이런 위기가 있고 달러가 뭐 너무 많이 달러를 찍어내고 그럴 때는 항상 저 동쪽에서 이렇게 단추들을 많이 누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지 이런 텍세이션의 흐름 같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 클린턴 39.6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지 부시가 되면서 공화당이 하면서 35%로 맥시멈. 그러고는 쭉 10년 간다. 이게 선셋 프로비전이에요. 선라이즈 선셋 한시법이죠. 그 다음에 그게 원래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세네터 버드 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은 바뀔 수가 없다. 그걸 바꾸려면 상하 양원에서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근데 오바마가 되면서 도저히 뭐 이 경기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3년을 더 연장을 했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39.6으로 옛날 돌아가면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no step the base. 그러니까 상속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속세만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물려받은 상속 자산에 대한 양도세를 내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 뭐 한간에는 데스텍스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저는 그거를 좋게 차라리 레거시 텍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거시 텍스.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물려받았는데. 근데 no step the base니까 내가 받는 기준이 상속 받은 기준이 내 자산의 기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만큼 읽어왔다 그러면 뭐 10만 불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1000만 달러가 됐다 그러면 990만 달러가 캐피탈 게인이 되는 그게 양도를 받은 거라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 낸다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걸 잘못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라이프 인슈런스 데스 베니핏이 인컴 텍스는 프리가 돼도 그게 그 사람의 상속 자산으로 기속이 되기 때문에 윌이 없어도 자연히 그게 바이패스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상속 자산으로 기속이 돼서 그게 아까 말한 레거시 텍스, 데스 텍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자산이 계산이 된다는 거. 그건 상속 자산, 그러니까 데스 텍스가 아니라 참
에스테이트 텍스, 네, 텍서블 에스테이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은 있어요. 네, 그건 제 3자가 오너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한 3, 4년 이후에 갈 것 같다. 예, 그건 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그러면, 이제 어덜 차일드로 오너십을 바꿔주거나 패밀리 트러스트에다가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그게 상속세에서 빠져나가려면 그 컨트롤을 기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리버커블 트러스트가 돼야 되고, 네. 그 만약에 어덜 칠드런이 되면 내부적인 캐시 밸류만 어덜 차일드의 에스테이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사실 좀 답답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학자금하고는 조금 지금 거리가 좀 먼 다른 얘기고요. 얘기긴 이상 합니다. 빗나갔어요. 그래서 네. 다시 돌아오면 예. 예, 그래서 이 텍세이션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가 37% 그리고 시니어 텍스 33%가 갔는데 도저히 너무 많은 사회주의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하도 프로미스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예요.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예. 프로미스를 많이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프라블럼이 생겨요. 네. 어우. 야. 예, 프로미스를 많이 하면 프라블럼이 생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난 미국이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어요. 네?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어요. 천조국이잖아요. 돈을 그냥 찍어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네. 모든 국민에게 얼마를 예를 들어서 자녀들마다 텍스 크레디트 얼마 하는데, 네. 아니, 하염없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찍어냈는데도 아직도 찍어낼 게 많은 건지. 네. 근데 결국은 그게 다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렇죠.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학자금에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왜냐?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은 적기 때문에 네. 연방정부 주정부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완전히 예를 들어서 많이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 그럼 결국은 세금보다 더 큰 게 학자금 부담이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텍스는 피해 나갈 수 있지만 학자금 피할 수 학자금은 피해 나갈 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라는 건 사전 설계에 정확하게 알고 공식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네. 그러니까 기회는, opportunity는 for everyone, but not for everybody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비 없애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라고 있잖아요. good luck. 프리 커뮤니티 칼리지. 그 말은 실제 그렇게 만약 법이 되면 해줘야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패컬티를 누가 먹여 살릴 거냐 이거예요. 커뮤니티 칼리지가 어디 소속이죠? 주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정부에서 어떤 방식을 하겠어요? 이제 휘발유값 올려야죠. 제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 레귤러가 4불 39, 막 4불 29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지아에 보니까 2불 89요. 네. 그러니까 2불 89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2불 15도 봤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왜 거기가 그렇게 높냐? 그럼 휘발유 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세금이 많이 세금 많이 붙어서.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다카나 언다큐멘티드는 예를 들어서 드림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드림 액트로 해서 1년에 그 주정부 주립대학을 갈 때 28,000에서 32,000달러 정도를 보통 뽑아드려요. 무상보조금을. 캘리포니아주요? 예, 거기만. 네. 예, 우리가 조지아라든가 펜실베니아 이런 데는 전부 다 노숙이에요. 네, 맞아요. 예. 건물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부담이 다 주민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세.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모든 거를 선거도 컨트롤하겠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게 이런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 크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제 원성을 들게 되겠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만약에 정부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를 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 사립대학들은 학비의 변동이 없을까요? 어떤 게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렇게 학비를 낮춘다거나 이런. 아니요, 그런 일은 없고. 저 혼자 상상해보고. 예, 그건 꿈입니다. 네. 그거보다도 네. 말은, 우리는 재정보죠. 몇 %를 해준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100% 해준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밑에 디스클레이머를 읽어봐야 돼요.
니드 베이스로. 그러면서 그렇죠. 가정 분담금 계산을 더 올려버리면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왔죠. 이제 요리 쪽에 유명한 제가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네, 비로 시작하는 학교겠네요.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뉴욕의 그런 요리 학교 같은 데가 네. 똑같은 수익과 자산인데 네. 가정 분담금을 2배로 올리면서 네. 같은 계산에서 재정 보조를 42%를 주던 거를 80%를 자기는 준다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분담금을 2배로 올린다는 건 가정분담금이 올라간 거는 전부 다 애프터 텍스 달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이 연방 정부에서 프로미스 하는 거를 반드시 그게 모든 사람한테 유익한 정치적인 발언일지는 몰라도 정말 내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느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도룡이 변사 또 만났을 때 쓴 거 있죠. 뭐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아, 네. 옥방가요 만성고라. 하지마 이면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외우세요? 저는 뭐 많이. 예, 네. 진짜. 국민의 고열이요. 뭐. 예. 촛물이 떨어질 때마다 국민의 눈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참 불쌍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요즘에는 웬만하면 아주 최대 상담을 그냥 막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첫째는 재정 보조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사전 설계 이런 형식적인 대답보다는 첫째 진학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되면 돈을 얹어서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많죠. 뭐 전 세계적인 골프 선수인데 뭐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뭐 4년 지불해줬다. 네. 첫째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재정 보조를 해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죠? 상금이 얼마인데요? 골프 대회 상금이. 그러면 수업 일수 채웠겠냐 이거예요. 못 채우죠. 예, 근데 4년 만에 모자 씌웠네. 예, 저는 그냥 모자라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죠. 많이 헌금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예. 학교 홍보하고 학교 레벨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한 말이지만 중요한 거는 자녀가 우리가 그 선호하는 학생, 그러려면 입학 사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입학 사정을 준비하기 전에 각 대학마다 우리 가정 상황에서 최적화된 데이터를 가졌을 때 재정 보조를 어느 대학이 제일 많이 해주느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만약 뭐 전문가다 그럼 전문가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이 질문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야 하면 10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대부분. 예, 그런데 하지만 그래서 이 대학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네. 재정 보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계산 공식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서 레인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최대한으로는 이만큼까지 사전 설계에 의해서. 근데 이미 2년 이내에 일어나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거를 재정 플랜에 따랐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어필이나 준비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재정 보조 데이터가 나와서 대학마다 재정 보조를 잘 주는 대학을 선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마다 입학 사정 요소 어떤 부분을 더 좋게 평가를 해주냐 우리 자녀를.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이제 곧 일주일이면 우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 네. 예, 모든 학교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그게 다시 새로운 게 열립니다만은 바뀐 거는 뭐 에세이 토픽이나 별로 없어요. 별로 바뀐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뭐를 기재할 수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학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학사정 요소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 진행을 에세이랑 잘했을 때 학교에서 이 학생이 꼭 등록해줬으면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 선호하는 학생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재정 보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 보조를 신청한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네. 그러나 뭐는 볼 수 있냐면 학교 코드는 볼 수 있어요. 어느 학교로 얘가 넣느냐, 재정 보조 신청.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서로 경쟁 관계로.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보다 나은 재정 보조의 사전 준비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게 가장 기초적인 사고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고방식의
그 디렉션에 대한 정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1시간가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깊이 들어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도움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뭐 말씀드리자면 AGM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단연간의 그 자료 데이터들이 모아져 와서 전국에 있는 한 2,900여 개 대학에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는 대학들의 데이터들을 다 축적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건 저희가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17년 이상 쌓인. 17년이나 됐습니까 벌써? 네네. 와, 엄청 오래. 하긴 뭐 가정 분담금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뭐 저희가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그 오랜 시간의 경험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본 방송이 좀 길어도 진짜 혜택되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좀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인슈타인이 한 말 있습니다. 네. 야, you never fail until you give up. 절대로 never give up. 네. 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끝까지 길이 있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늘이 물어줘도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길을 찾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